네, 반갑습니다. 김능구와 홍영식의 민심 레이더 3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향후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이 대선 2라운드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대해서 한번 우리 한길리서치 홍영식 소장님의 민심 리포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오늘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는 이제 개요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 1,022명 유무선 조사로 진행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나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요 지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당 지지를 물어봤더니만은 민주당이 39.2%, 국힘이 38.5%입니다. 0.7% 민주당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치를 잘 읽어야 돼요.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오독했죠. 정당 지지를 잘못 읽어서 총선 전망도 잘못했죠. 그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지난 총선 때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했어요. 어떨 때는 국힘당이 앞서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힘당이 앞선다라고 전망했는데 문제는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 야성향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도 합하면 한 10%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빼고 전망한 거죠. 그쪽에 후보들이 나오지를 않는데 당연히 그 지지율은 민주당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들을 지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더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한 10% 가까이 앞섰어요. 근데 그거를 빼고는 백중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국힘당이 앞선다라고 해석을 해서 전망도 틀렸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당 보수 진영에 두고 부정선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비슷한 정당 지지율에 두고 왜 민주당한테 완패를 당했느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거는 여론조사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38.5%의 친보수 성향의 제3당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염치 없는 해석이죠. 이준석 쫓아내 보내놓고 이준석 후보가 출마를 안 하고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갖고서 차기 대권 주자를 전망을 할 때는 이 제3당의 지지율과 그 제3당에서 후보를 낼지 안 낼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범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도 보면은 지난달까지도 이래 보면은 범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질주였습니다. 경쟁자가 성립 안 되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경우는 경선이 무의미한 프리패스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분위기가 보면은 격차가 좀 벌어져도 한 지난달부터 이제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오히려 1월 달에는 김문수는 거론도 안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1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2월 달 들어서면서 김문수가 급부상을 해서 2, 3위와 경쟁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마치 민주당과 같이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경선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보면은 지금 전체 국민 전체로 보면 24.9%, 유승민이 9.4%, 한동훈이 8.2% 이런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가 47.2%가 나와버립니다. 반면 한동훈이 11.8%, 홍준표가 10.3%, 오세훈이가 13.7%, 오세훈이가 2등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다 합해도 김문수를 못 이겨요. 그만큼 안 돼요. 물론 민주당이 이재명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이재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을 놓고서 김문수와 가상대결하면 34.0대 47.2%로 13.2%가 앞서는데 이 부분은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5대 5다. 왜냐? 현 시점에 이 조사에서 보수의 결집률이 61.8%밖에 안 돼요. 반면 진보 결집률은 84.9%예요. 만약에 보수가 지금 한 25% 가까이 더 결집을 해버리면은 지금 34.0대 47.2는 거의 큰 차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오세훈은 가상 대결을 열면은 23.8대 47.9, 약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김문수와의 가상 대결했을 때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24.9대 46.8%로 약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내 경쟁에서도 그렇고 가상 대결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경쟁자들 중에서 김문수가 오세훈, 홍준표를 압도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세훈은 김문수나 홍준표에 비해서 훨씬 더 중도층의 그 외연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잠재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처음 정치에 등장할 때 별명이 엄친아였죠. 엄친아로서 정치에 처음 등장할 때는 이런 잠재적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 시장은 그로부터 이제 20년 넘게 정치도 하고 현역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으로 갖고만 그 외연 확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특히 서울 시장으로 현직에 있으면은 그 잠재력을 현재화시켜서 보여줘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당내 경선에서는 설사 김문수한테 뒤지더라도 가상 대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면 외연 확장성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그런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번에 그 현안에 되어 있는 탄핵과 관련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은 53.6%, 반대가 42.9%, 찬성이 한 10%포인트 정도 살짝 더 많기는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많이 아쉬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이제 심판을 대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을 때 신뢰도가 52.7%, 신뢰하지 않는다가 43.8%, 역시 탄핵 찬반과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일 그 쟁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냐를 물어봤는데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고 싶은데 이것도 진영 간에 자기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큰 기대를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잘된 그 결정 판결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44.3%에 반면 석방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52.8%예요. 탄핵 찬반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뭐 탄핵 찬성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보수 진영이 유리하게 간다든가 이런 어떤 그 해석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리얼미터 조사와 그 갤럽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 탄핵에 대한 현재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게서는 그 인용 즉 탄핵 찬성이죠. 네. 55.6 탄핵 기각 직무복귀가 43% 한 10% 정도 차이가 2월 3주보다는 3월 2주차가 찬성은 좀 오르고 그 반대는 좀 낮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차이가 조금 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부분이 50.4대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이 44. 이것도 상당히 이건 오히려 좁혀져 있네요.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의 정당 1주차는 40대 36. 그죠? 민주당이 조금 지난주보다는 2% 올라가지고 뭐 차이가 한 4% 정도 났고 리얼미터는 42.7대 41. 이거는 민주당이었었죠.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는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후행 지표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민심에 반영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수치화시킨 게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행 지표라고 하는데 리얼미터 3월 1주차는 민주당이 41이고 국힘이 42.7%로 오히려 국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하는 그 현상이 있었고요. 자기 주자 지지도는 이거는 갤럽이죠. 이재명 민주대표가 전체 다자 대결에서 35%, 중도층에서는 39%, 20, 30대 스윙 보터에서 다시 말하면 지지 후보 없다라는 부분들이 부동층이라고 하는데 그게 34%에 달했고요. 근데 20대에서는 이게 60%나 지지 후보 없다가 나타났고 30대에서는 45%, 20, 30대가 부동층이 높죠. 그러니까 스윙 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리얼미터 갤럽 조사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 홍 소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12월과 올 초 들어오면서 설 전후까지 또 2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설 이후에 3파. 이게 민주당으로 확 쏠렸다가 2파는 경합으로 됐다가 3파는 다시 국힘의 지지세가 보합 내지는 약세로 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와 있다 봅니까? 지금은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정확히 하면은 2파의 추세가 이어졌다면은 국힘당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위로 넘어가는 상황은 오지가 않고 보합세 때에 따라서는 약간 밀리는 그런 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3파를 굳이 이야기하면은 보합세가 그 자체가 지금 3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합세 양당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3파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데 거기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한 변화가 양쪽 다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석방에 대한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 뭐 정확히는 제가 지금 아직 이 지표로 갖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수 국힘당에서 기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여기 지금 보면은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가 조사가 끝난 시점이 이게 석방 3월 10일입니다. 예, 10일이니까 10일이면은 석방 이후에 진행이 됐는데 석방이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탄핵의 기각과 인용이 지금 얘기 수치대로 나온다면 즉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가 52에서 55.6% 늘어났다면은 적어도 그 직전에 발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보수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르게 석방 이후인데 탄핵 인용이 더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지금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갤럽 조사가 날짜가 이게 이 일주니까 4월 4일 6일 조사면 이거는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면 여기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국민의힘 이 기대하고는 다르게 한길 조사는 언제였죠? 8일에서 10일입니다. 걸쳐 있네. 예, 반영되어서 한 겁니다. 예. 아니 9일날
8일 날 그게 8, 9, 됐으니까 10. 예. 그게 반영돼서 했다. 예. 그죠? 그러다면은 이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석방이 잘된 결정에다가 44.3%, 잘못된 결정에다가 52.8%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석방 자체가 뭐 탄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네요. 제가 본 데는 탄핵 그 자체는 별로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수준은 아닌데 그 판결이 나고 그다음 석방이 되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 판결보다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그 석방 때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판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낮은 자세로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취했다면 오히려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의 그때 석방되는 모습이 승리로서 인식될 수 있는 승리감의 표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지지층한테 어떤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지율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완전히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죠. 네. 뭐 자기 특유의 그 주먹 이렇게 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주 허탈해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안해서 다시 그 계엄 이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증세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답답한 게 금방 이 소장님 이야기한 부분들이 정체를 알고 이게 지도자가 어떤 이렇게 모습으로 대중들한테 보여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겸허하게 그걸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정치 그거는 뭐 제가 개별 정치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평가하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일반론적으로 봐서 정치인들은 현 위치에 올 때 자기 방식대로 그 위치에 오다 보니 그 위치가 올 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정치하는 그 행위하고 또는 관료로서 하는 행위, 대통령으로서 하는 행위 그게 달라요. 근데 그게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그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의 역할 그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대통령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어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대통령들이 그거를 잘 적응하느냐 문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좀 능하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방 이후에 그것이 윤 대통령이나 국힘 혹은 보수한테 기대했던 부분들에는 못 미쳤지만 근데 국힘에는 상당한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민 일반 중도층 일반 국민들한테는 큰 영향을 못 줬지만은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더 키워준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그게 할 수 있는 게 반영된 게 김문수 네. 지금 장관이 대선 주자에서 보수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저희들 조사에서 이전에 국민 전체로 했을 때 최고 높았을 때가 20% 정도였는데 그보다도 4.9%가 더 올라갔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얼마나 나왔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47.1%예요. 오. 거의 절반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 이전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김문수 장관에게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설림 현상이 더 강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마치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진행이 되어버리면은 진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저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국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각하 요구 82명이 2차 공개 탄원서를 또 냈어요. 네. 예. 전에보다는 6명 정도 풀어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헌재 판결은 각하다. 기각도 아니라 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당히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 반영된 게 그렇죠. 여론에서 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게 되어버린 거잖아. 국힘 잘 지지층에서. 모르겠다 그제 빼버리면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는 절반은 넘는다고 봐야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앞서 좀 이렇게 바짝 따라왔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제 활동 재개를 한 한동훈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이 세 분이 거의 좀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본다면은 김문수가 47.1%, 오세훈이 13.7%, 그다음 한동훈이 11.8%, 홍준표가 10.7%입니다. 해서 2위부터 3위까지 다 합해도 김문수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김문수에게로 설림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민주당의 이재명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야기한 게 현재 이것이 헌재의 탄핵 선고를 네.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김문수 장관의 우세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지지가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탄핵 선고 이후에 조기 대선이 확정됐을 때는 오세훈, 한동훈 한편으로는 이 홍준표 상대적으로는 오세훈, 한동훈의 지지가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지금 이제 윤석열 석방이라는 이 계기가 있음으로 해서 네. 오히려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어떤 대선 주자 지지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궁금한 거는 만약에 아까 후행 지수라 그랬지만 여론조사는 조사 전문가로서 만약에 이게 선고가 됐을 때 선고가 인용으로 됐을 때 네. 각하나 기각된 의미가 없으니까 인용됐을 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이 김문수 장관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장관의 어떤 지지율은 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 전체의 여론이 있고 국민 여론 전체와는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여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민 전체로 보면 약간 줄 수가 있겠죠.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더 분노하는 성향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지지율이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나 국민 전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는데 한동훈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한동훈은 이제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 국민 지지층에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국민에 늘어나는 반면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즉 책임 당원 내에서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오히려 한동훈은 당심은 약간 잃으면서 민심 쪽을 더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지지율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 조사 한길 조사를 보면은
재밌는 게 국민 전체는 김문수가 1위인데 2위는 유승민, 예. 3위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예요. 그런데 보수와 국힘으로 보자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수 전체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래 됩니다. 예. 그런데 국힘에서는 그 순위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죠. 다 뭐 1% 정도, 1, 2% 차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가 벌어지고 김문수는 전체는 24.9인데 보수에는 41.2, 국민의힘 TH는 47.2, 1. 그런데 지금 우리 홍 소장님은 이게 탄핵이 만약에 그 선거에서 인용이 된다면은 인용이 안 되면 제가 말한 대로 대선 주자는 의미가 없고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거의 이 20% 이상이 뛴다는 거잖아. 지금 이 41.47.1은 더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24.9는 조금 뭐 네. 변화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의 경선 룰은 100%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가 가면은 김문수 장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이게 또 변수가 있어요. 예. 평소 같으면은 경선하는 그 일정이 한두 달을 두고서 이것이 경쟁이 이루어지면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경선 후보 등록 받아서 경선할 때까지 한 20일 만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이 경선의 어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의 여론이 그대로 굳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여론이 보면은 오히려 지금 보면은 누가 컷오프를 통과하느냐 그게 관심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자꾸 한동훈을 4위로 보는데 이 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민 여론은 유승민이 앞선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컷오프는 8대인가 뭐 그렇게 반영할 거예요. 민심을 반영하고 당심은 20% 그렇게 30%인가 이렇게 적게만 반영하는데 만약에는 80% 정도 반영하는 이 민심이 되고 유승민이 좀 격차를 내버리면은 한동훈이 잘못하면은 컷오프를 당할 수가 있죠. 4인으로 통과를 시킨다면은 그래서 이제는 관심사는 누가 컷오프를 통과하느냐 쪽에 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네 분이 예를 들면은 그 국힘에서는 좀 중도 보수에 그렇죠. 속하는 분들이라고 보이잖아요. 그 이 네 분이 컷오프가 상관없이 그 결과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김문수, 홍준표는 뭐 컷오프는 통과하지 않겠나 홍준표 시장도 네. 그랬을 때 이쪽에서 단일화를 한다면은 상당히 그거는 좀 게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치 공학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한동훈의 칼라와 같은 보수 개혁이어도 보수 중도 보수 또는 보수 개혁의 성격을 띠어도 이 지금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의 이 칼라는 상당히 달라요. 달라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내가 볼 때는 그 단일화 시도 때도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국힘도 그 결선 투표제가 돼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는 돼 있어요. 돼 있고 지금 현재의 그거로 보자면은 뭐 몇 분이 나올 줄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컷오프이 대부분 한 4명 정도로 하거든요. 4명 전례로 봐서는 4명이죠. 그러니까 4명을 초과했을 때는 컷오프 과정을 네. 거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길 조사는 6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다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컷오프 과정이 하나 또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전에 그 국민의힘이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기존의 어떤 경선 룰이 아니라 100% 국민 여론조사 이걸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사이드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국힘은 경선 과정에서 좀 역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분명히 김문수가 많이 크게 앞서지만 예. 나머지 후보들하고의 상당히 이 국민들로 봐서는 재미를 줄 수 있고 전체 토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국민의힘이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즉 네거티브를 해서 판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선만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지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어쨌든 조기 대선은 그 어떻습니까? 결국 또 51대 49에 누가 지적한 대로 피 흘리는 민주주의 또 진영 대결의 뭐 올인 선거가 또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보수 진영에서도 뭔가 중도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도 개혁 성향을 다 쳐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중도 개혁 성향의 인물들을 다시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받아들일 수 예를 있는지 들면 뭐 안철수, 뭐 이준석, 유승민 뭐 다 쫓아버렸죠. 내보내고 뭐 위상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것이 경선에서 나타날 거예요. 경선에서 서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서로 좋은 상대의 좋은 정책을 상호 수용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어떤 통합의 모습, 통합의 특히 모습뿐만 그 아니고 한미적 보수를 안는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건 말로만 아니고 상대가 좋은 정책을 내놨을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후보가 국가 비전이나 공약 이런 것을 과연 얼마만큼 중산층 또는 중도층의 이해관계 또는 그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비전을 만들고 국가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느냐 이 두 거에 의해서 중도층의 공약이 결판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렇게 후보가 되는 건 예측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이 합리적 보수와 정책을 안는 모습 혹은 또 그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그걸 좀 주도하는 모습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내면은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는 윤석열 아바타하고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면 아바타의 대결이 되어버리고 그걸 하면은 아바타의 대결이 아니죠. 그러면은 진짜 치열한 경쟁이 되어버릴 수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뭐 국민의힘이 이기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래서 사실 김문수 장관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경선 주자들을 포용할 수 있을런지는 지금까지 정치 행보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실제 상황이 돼봐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문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을 두고서 놓고 볼 때 본인의 모든 그 역량의 문제이고 본인이 이제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누구도 그거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홍 교수장님 또 뭐 대선을 그 한 30년 치렀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30년을 치러도 윤석열 대통령 경험한 거는 즉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내 느낌에 대선에 적극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행사할 것이다. 행사하고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런 확신 그리고 어쨌든 대선 한번 치러봤다라는 경험을 갖고서 그것을 갖고서 그런 방식을 많이 관철시키려고 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다음 국민의힘 이 후보는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거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과 문재인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표와의 그 당시는 대통령이었죠. 관계에서 상당히 갈등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신의 상호 서로 간에 힘을 합해서 힘을 모았다면은 대선 0.73% 정도는 뒤집혔다고 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참 그 딱 바로 다음 선거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현직 대통령 미래 후보 권력이 될 수 있는 두 진영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재현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지금 국힘과 보수 세력들은 플랜 A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이 플랜 A라면 플랜 B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도 다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지금 석방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아마 지금 이제 내란 그 재판이 벌어지더라도 불구속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이제 만약에 파면이 됐다면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대통령은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지 발언이나 이런 걸 못했고 못하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 아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하게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안 그래도 이렇게 이 플랜 B에서 중심은 윤석열이 그 후보랑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석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점에서 엄청나게 강화됐다. 이게 그래서 조기 대선에 윤석열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국힘에서 다음 대선의 중심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윤석열이 자기가 지지하는 김문수를 또 김문수가 아닌 또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오랫동안 최근에도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유력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지금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이 돼 있고 그 장관으로서 윤석열과 이 행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 한강도 소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보면 국민 후보 반 이재명 전선을 펼쳤을 때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 후보를 또 다른 대안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그 이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에 일컫는 그런 후보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그분들이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플랜.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플랜 속에서도 선거 캠페인의 중심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다른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향적으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네. 있지만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두세 차례 이준석 대표한테 사과했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 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최고의 책사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때 아마 사과라고 가장 종용을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플랜 이 김문수 장관, 플랜 B에서 김문수 장관 혹은 또 다른 국민 후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중도 보수 누가 되더라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 어떤 이 아까 말한 이 포지셔닝의 변화라든지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연대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이 여러 주고받는 제안 속에서 그거를 뭐 TJP 연대 할 수 있으면은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예, 보수와 중도 후보 연대 혹은 진보 후보까지도 이 함께 하려고 이 인사까지도 저는 그런 온갖 방법을 지금 다 구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선거에서 박빙 또는 열세라고 판단이 서면은 선거 상황에서는 나는 공학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내 생각인 거고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굳이 이념 성향에 따라서 보수 후보가 좀 약세로 느껴지면은 범보수 세력은 당연한 거고 집 나간 또는 내보내는 이준석하고도 손잡으려고 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세력들 내가 볼 때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명을 바꾸었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낙연 대표가 있던 지금은 대표가 새로운 미래. 그런 당과도 내가 볼 때는 모색을 하려고 들 겁니다. 모색을 하려고 들 거고 조국 혁신당한테도 내가 볼 때는 제안을 할 거예요. 뭐 어떤 형식으로는 비선을 통해서 하려고 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현될 것인가는 별건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나 지금 지금 여론조사하고 달리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자체가 수세예요. 수세다 말입니다. 수세이고 경선 기간 중에는 더더욱이나 당심 중심으로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본다는 탄핵되고 나서 한 20일 이후까지도 국민의힘 후보는 굉장히 수세이거나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보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격차가 분명히 벌어져 있을 것이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모색을 안 할 수가 없죠. 기존 언론은 잘 다루지를 않았는데 실제로 지난 대선 0.73%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선에는 이준석 대표의 그 세대 포이론 20대를 제가 이만큼 그 지지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없었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대세에 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두고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를 양쪽에서 다 시도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공동정부를 약속했고 이거는 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만큼 막판에 가면은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 후보 등록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윤석열 대표 단일화는. 근데 선거 전에 들어가서 거의 뭐 실시간으로 양쪽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윤석열과 단일화를 발표했던 거죠. 근데 그 공동정부를 약속했다 그러는데 그 공동정부는 나중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인수위원장 정도를 받고 그 이유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뭐 어느 누구도 입각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뭐 그 본인 위에는 그 없던 걸로 확인됐는데 쉽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팽쪽에 가까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간에 있어서 DJP 연대에서는 확실한 충청이라는 지역 그렇지. 기반이 있었고 보수의 어떤 지지. 어째 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빨갱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과 그런 이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상호 보완 제재 예, 역할이 됐죠. 그걸 됐던 거고 안철수 의원은 마지막에 0.73% 차이가 났으니까 이거는 이 안철수 단일화 효과다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거의 크게 안 했습니다. 불구하고 실제 막판에 그 후보 단일화 협상은 치열했다는 거죠. 양쪽 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윤석열 캠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지금 국힘의 핵심 이 친윤들은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런 볼 벌어질 수 있다. 자, 이게 그것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선거에 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치러서 0.73%를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권력은 나눠 갖지를 못한다는 속설이 있듯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친윤 위주로 모든 걸 독점해서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저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준석은 당대표에서도 쫓아내고 출당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고 나서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단일화 직전에 이준석, 안철수가
변수가 아니다.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승자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논리지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선거 다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안철수가 별 것 아니고 이준석이가 별 것이 아니었으면 선거 왜 집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들은 내심 다시 그걸 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자기네들이 과거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3자나 후보가 그걸 풀어주기를 바랄 겁니다. 후보가 풀어주면 자기네들의 역할은 뭐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게 그건데 후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 자, 석방됐을 때 경호하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 횡가를 채고 주먹을 쥐고 개선장은 좀 그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이렇게 여러 수는 걸 갖다가 아주 즐겨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단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온갖 걸 다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김문수의 국민후보 이야기했잖아요. 여의도 호사가들은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이야기도 나와요. 네. 오히려 이쪽으로 데려와서 국민후보로 내보낸다. 왜냐? 지금 우리 홍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조기 대선의 역사적 흐름은 계엄 심판입니다. 탄핵 심판이고 이 역사적 흐름은 당연히 정권 교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지금 현재 60% 이상이 정권 교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적 흐름을 뒤바꾸려고 하면은 항상 이 반동에는 무리수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저는 온갖 걸 다 할 수 있다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거스릴 수 없을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제 그렇게 탄핵 계엄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후보가 그 역할을 하던 그 후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역할을 하려고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김문수가 되든 국민 후보가 되든 누군가가 후보가 되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재창출 여론이 10% 15% 정도예요. 그런데 탄핵이 되면은 즉 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은 역사적 흐름 그런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순서상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은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도덕성문제가 또 별건으로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탄핵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선거 결과도 그렇게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에 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와버리고 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론의 흐름이 1파, 2파, 3파라고 하는데 4파, 5파가 그것이 바로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그 심판 결과, 재판 결과가 이제 그걸 만들 거라고 보는데 나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게 먼저 결정 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계엄 심판의 분위기로 가면서 성격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버리고 만약에 계엄에 대한 헌법에 대해 탄핵이 먼저 판결이 나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판결이 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계엄에 대한 어떤 이 탄핵에 대한 이런 분위기 그런 어떤 선거의 성격이 많이 약화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질 논쟁까지 같이 이제 고려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